1453년 어느 가을밤, 좌이정 김종서의 저택 앞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리가 은밀하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주변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무리의 선두에는 38살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경덕궁직이라는 보잘것없는 말단관직에 머물며 동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를 당하던 이 남자. 하지만 그 누가 짐작이나 했을까요? 바로 이 운명의 밤이 조선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한명회였습니다. 훗날 세조의 장양이라 칭송받으며 조선 최고의 권신으로 군림하게 되지만 결국 죽어서조차 무덤이 파헤쳐지고 목이 잘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기록했습니다. 김종서가 철퇴를 맞고 쓰러졌으며 황보인을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순간이었고 이 모든 피해 설계를 완벽하게 그려낸 주인공이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과연 평범하기 짝이 없던 이 하급 관리는 어떻게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며 왜 죽어서까지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1415년 가을, 한 성부의 한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기였고 어머니는 여주 이씨였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겨우 7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칠삭동이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사지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고 얼굴 모습조차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이런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는 것이 관리였기에 집안 사람들은 모두 아이를 버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때 한 늙은 여종이 눈물을 흘리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겠노라 간청한 것입니다. 여종은 아이를 따뜻한 솜으로 꽁꽁 싸매고 밤낮으로 지극정성 보살폈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냘픈 숨을 몰아쉬던 아이가 끝내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바로 한명회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배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록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장차 나라의 큰 일을 이룰 비범한 운명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한명회의 가문은 이름난 명문가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한상질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명나라에 건너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직접 확정받아온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명회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가 된 그는 종조부인 한상덕의 집에서 얹혀 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한상덕은 어린 조카 손자인 한명회를 보여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훗날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울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격려하곤 했습니다. 한명회는 가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과거 시험과는 지독히도 인연이 없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고 낙방은 거듭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따분한 글공부보다는 전국 팔도의 명산을 유람하며 세상을 구경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부머리보다는 세상의 흐름을 읽는 비상한 잔머리와 책략에 더 능한 사람이었던 셈입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덧 그의 나이 38이 되었습니다. 1452년, 문종 2년이 되던 해에 한명회는 마침내 과거 공부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대신 조상의 덕을 입어 관직에 나가는 음서제도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개성의 경덕궁직이었습니다. 경덕궁은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에 머물던 옛 집이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일은 그야말로 궁직이나 다름없는 아주 낮은 직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명회는 이 자리조차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였습니다. 40을 앞둔 나이까지 변변한 벼슬 하나 없었기에 그것이라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개성에는 한양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친목을 다지는 송도계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명회 역시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모임에 참석하려 했으나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경덕궁직 따위도 벼슬이라고 여길 수 있느냐며 그를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완전히 망신을 당한 한명회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힘없는 처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분노를 사겨야만 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처지였던 한명회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어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평생의 동반자였던 권람이었습니다. 권람은 당대 최고의 학자 권근의 손자로 1940년에 장원급제를 거머쥔 천재였습니다. 한명회와는 사회적 지위나 인생의 궤적이 정반대였지만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산천을 유람하며 가슴속에 품은 원대한 꿈을 나누곤 했습니다.
1440년 관람은 병법 서적을 교정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그 일의 총책임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관람은 수양대군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며 거대한 아심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람은 곧바로 수양대군의 식핵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친구인 한명회를 떠올렸습니다. 비록 과거에 떨어졌을지언정 책략과 전술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명회야말로 수양대군에게 가장 필요한 참모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관람은 수양대군에게 자신의 친구를 추천하며 대군마마를 도울 비범한 인물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만난 듯한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다고 전해집니다. 한명회 역시 수양대군 앞에서 자신이 갈고 닦은 모든 계책을 아낌없이 쏟아냈습니다. 당시 조선의 정국은 폭풍전야와 같았습니다. 1450년 즉위한 문종이 불과 2년 만에 승허하고 1452년에는 12살에 불과한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세종과 문종의 유지를 받던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원로 대신들이 막강한 권력을 쥐고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 아심으로 가득 찼던 수양대군에게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동생인 안평대군의 세력도 만만치 않아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명회는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대업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강력한 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왕의 호위를 담당하는 무관들의 조직인 충순위에 몸담았던 경험을 살려 자신이 알고 지내던 무예가 출중한 무사들을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홍달손, 양정, 유수와 같은 용맹한 무사들이 한명회의 손에 의해 하나둘 수양대군에게 소개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30여 명의 무사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주저없이 칼을 휘두를 준비가 된 쟁의 요원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먼저 김종서와 황보인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명나라 사신으로 떠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때 신숙주가 서장관으로 동행했는데 이 여행을 통해 신숙주는 완전히 수양대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귀국 후 거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한명회는 수양대군의 집에서 권람과 홍윤성과 함께 밤낮으로 머리를 맞댔고 마침내 역사를 바꿀 소름 끼치는 명단 하나를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생부였습니다. 살생부는 죽일 사람과 살릴 사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피해 명단이었습니다. 한명회는 조정 대신들의 성격과 정치적 성향, 수양대군에 대한 충성도와 설득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파악했습니다. 제거해야 할 인물, 포섭해야 할 인물, 그리고 방관할 인물을 치밀하게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마침내 1453년 10월 10일 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명회는 먼저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고 수양대군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짜 편지를 준비해 김종서를 안심시킨 뒤 그가 편지를 읽으려 달빛에 비추는 찰나를 노렸습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이여모루가 휘두른 철퇴가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김종서와 그의 아들 김승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이것이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습니다. 한명회가 배치한 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도성의 4대문을 폐쇄하고 주요 군사 요충지를 점령했습니다. 살생부에 적힌 대신들은 그날 밤을 넘기지 않고 차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곧바로 경해봉주의 사저로 들어가 단종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종서와 안평대군이 영모를 꾀해 급히 진압했다는 거짓 보고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겁에 질린 어린 단종은 수양대군의 말대로 조정 대신들을 모두 입걸시키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명회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갔습니다. 계유정난은 성공했고 한명회는 정난공신 1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름 없는 궁지기에서 하루침에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공신이 된 것입니다. 비록 처음 받은 사복시 소윤이라는 직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 한명회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455년 마침내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러받으며 세조가 탄생했습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바라보며 한나라의 유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명제상 장양에 비유하며 그를 극찬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뒤편에는 거센 위기도 존재했습니다. 1456년 성삼문과 박팽년 등의 집현전 학사들이 단종의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사륙신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한명회는 조금도 망설이짐 없이 이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사륙신 모두가 처형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정몽주의 후손이었던 정보가 한명회를 찾아와 옛 인연을 내세우며 사륙신의 무죄를 간절히 주장했지만 한명회는 싸늘하게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정보는 한명회를 천하의 악인이라 꾸짖었고 분노한 한명회는 그를 고발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후 한명회의 승진가도는 거침없었습니다.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거쳐 1466년에는 마침내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인 영의정에 올랐습니다. 말단관직에서 시작해 불과 10년 만에 정승의 자리에 오른 기적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영달도 끝이 없었습니다. 큰딸은 세자빈이 되어 훗날 장순왕후가 되었고 넷째 딸 역시 성종의 비인 공혜왕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두 딸이 연이어 왕비가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명에는 무려 4번이나 공신에 책봉되었고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만 2300여 번이나 될 정도로 그는 시대를 지배한 거물이었습니다. 한 명에는 한강변에 갈매기와 벗을 지내겠다는 의미를 담은 화려한 별장 압구정을 지었습니다. 그 풍경이 워낙 아름다워 명나라 사신들조차 탐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너무 과했던 탓인지 사소한 욕심이 화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궁중의 물건을 빌리려 하다 성종에게 거절당하자 화를 냈는데 이를 임금을 무시한 행위로 본 대간